그 인지 능력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임원들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역량이 아닌가. 리더분들 만나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돼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대차는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때 생겨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또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등에서도 여러 번 다른 그 영상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귀에 익으실 겁니다. 구자복 대표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퇴임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려운 사회인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오늘 구자복 대표님 모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팁들 많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자복입니다. 제가 작년에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저희 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캐는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회사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 일, 직장, 직장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탐색들을 저희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C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저하고 고객과. 똑같네요. 그러세요? 김 교수의 세 가지. 제가 무엇이든 세 가지로 얘기하는. 또 우연히 또 이런 try, 그러니까 세 가지의 C. 그래서 고객과 함께 그들과 협동해서 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네. 라는 뜻의 세 가지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공동 창업자 세 사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도형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형이 또 삼각형이랍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담아서 트라이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구자복 대표님은 심리학을 베이직으로 하면서도 일종의 경영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HR 영역과 관련해서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회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라는 게 다 유사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구 대표님이 계속 팁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겁니다. 첫 번째, 특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좋은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희는 인지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지능력은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교과서나 관련 내용들을 빨리 많이 잘 외우고 그걸 내가 시험지 답안지에 잘 옮겨 넣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똑똑한 학생이야, 우수한 학생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많고 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현재의 상황에 적절하게 내가 뭔가 분석하고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지 능력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임원들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대차 사실 이 세대차 문제도 어찌 보면 내가 세상을 또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가장 기저에 깔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현재 이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이 세대차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세 가지, 김 교수의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주관적입니다. 세상을 결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보편적이고 타당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나 그건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의 색에 따라 동일한 세상을 다 다르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더분들 만나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이자 속성입니다. 네. 세대차는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때 생겨납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경험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세대차가 생겨요. 사실 그 객관성이라는 거는 우열의 개념이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위의 세대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는 객관은 너희가 갖고 있는 주관의 우위에 있어. 그럼요.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 아니면 뭐 리더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야, 아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뭐 대응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우리 아빠가 정답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지 능력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이제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인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그대로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인지 능력이고, 그렇죠. 그 새로운 상황에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자산들을 뭐 변형하거나 융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이제 새로운 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기존의 인지 능력은 현재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잣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아. 그리고 그것을 객관이라는 용어로 현실에 강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용어죠. 꼰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라떼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관적이다.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성과 얘는 맞닿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 나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경험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항상 우리 인간들은 백지 상태로 세상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술 못 먹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뭐 한두 잔 먹고 취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은 나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우리가 뭐 키를 재면 키를 재기 위한 자라는 척도가 필요하고, 몸무게를 잴 때는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라는 척도가 필요한데, 그 척도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나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지나치게 이것을 자주 많이 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식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대 차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대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도 줄어들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그러니까 이제 태도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태도는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용어로 좋다 싫다가 가장 대표적인 태도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좋아한다.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나나를 싫어한다. 그럼 바나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상사는 쓰레기야. 상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성격, 또 하나는 환경이랍니다. 근데 성격은 유전의 영역, 성격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구성하는 50%는 유전이래요. 엄마 아빠 닮는 거죠. 나머지 50%는 뭐냐? 아동기 성장 경험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5세 정도 되면 대부분 성격 형성이 끝난대요.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려고 성격을 쥐업해서라도 성격을 바꾸겠다.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러면 또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상황이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힘이 훨씬 더 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 조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세대차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생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청소년기와 청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 시절에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 세대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라오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내가 믿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세대차가 생기는데 지금 20대와 30대들이 자랐던 시대적인 환경과 지금 50대, 60대, 70대들이 자라던 시대의 시대적 환경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70대 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언뜻 그렇다고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렇죠. 자기 경험 기반에서 보면. 그분들이 20대, 30대, 10대, 20대를 보낼 때는 후진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2,000불, 3,000불 소득 수준일 때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사회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20대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장해왔고 그것이 사람들의 태도의 삶의 기준에 강력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세대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네. 세대차도 그런 거라. 네.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구 대표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보면 특히 이제 중앙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들 이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객관이라서 이게 옳다 이 관점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관과 주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긍정하고 주관과 주관의 만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생성, 우리 becoming의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하시고 또 세대나 환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태도의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 태도의 경향성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다. 아, 내가 부장쯤 됐으면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잘 그런 어떤 뭐랄까 쉴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 뭐 기타 등등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 대표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정리 잘 해주셨어요. 아니, 네, 그래서 정말 리더들의 가장 큰 역할은 내가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네. 대한 성찰입니다. 그 제가 인터뷰를 했던 어느 구성원이 그러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뭔가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새로운 걸 가져갔더니 새롭다고 안 된다 그러더래요. 네, 리더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놓고 막상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환경이죠. 네, 도전적으로 해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리더가 내가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많은 리더분들이 가장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동기부여시킬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이 스펙들을 회사와 일을 위해서 쓰게 만들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고민인데 저는 그때 리더분들이 하셔야 되는 질문은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현재 자신의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성찰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지금 마지막에 딱 꼽아주셨습니다. 뭐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는 의미를 찾는 거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활동,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면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된대요. 뭐 작년에 모 일간지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요즘에 요요요 주의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도 세 가지네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아, 그 요요요군요. 네. 저는 그런데 그게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상사들은 제일 싫어하는 삼요죠. 싫어하죠. 네. 저희는 상사들에게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이것을 왜 하는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가? 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꾸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반대로 이렇게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가장 마음이 여리여리한 이분들에겐 반대로 그걸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서 주로 한다는 삼요는 네. 아주 건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죠. 사실 리더가 그 질문이 나오지 않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주관적이거든요. 리더들은 대충 전에도 뭐 이런 여러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구성원에게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귀찮고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일단 해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이걸 왜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러니까 일상이 반복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집에 들어오면 번아웃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이 20대의 분들께 이 요요요 질문을 하시라고. 물론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세요? 뭘 원하세요? 제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표현이 이제 부정적일 뿐이죠. 그렇죠. 지향이. 그렇죠. 그 질문을 나의 상사, 나에게 이 과제, 업무를 주시는 분에게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래야만 나도 일을 하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성장하고 몸값을 올리고 이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구 대표님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요요요 세 가지가 그냥 요요요가 아니라 그것을 발화하는 그러니까 우리 비교적 그 젊은 세대의 회사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화법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그런데 반드시 그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꾸로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부장급 이상 되는 나이 좀 있으신 선배 회사원 여러분, 이 요요요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사의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도움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 출발점은 현상인식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강릉을 가자.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자 목표예요. 그런데 대부분 강릉을 가자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서울에서 출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대구에서 출발할 때, 부산에서 출발할 때 거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내가 올라타야 되는 길의 경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기존의 뭐 컨설팅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그 진단에서 사실 가장 간과했던 요인들이 그러면 내가 어디 있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목적지와 현재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얘가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목적지만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심리학자들의 그룹이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 문화든 리더십이든 우리가 이상적인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나 또는 관계나 또는 리더나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럼 우리 회사 그걸 회사는 뭐 미션이자 비전이자 뭐 목표이자 전략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심리적 기제를 토대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 심지어는 목표 설정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조직의 목표가 되면
사실 구성원들은 그 목표에 자기를 맞추느라고 너무너무나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의 생각의 지향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인 영역에서 목표를 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기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구 대표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의 위치에서 사실은 목표도 설정되는 것이고 꿈도 설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를 중시하면 그 경로나 방법, 태도, 뭐 업무의 분장, 뭐 우리가 드려야 될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의 해법들이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면 착착 풀려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구 대표님의 이 말씀은 회사 경영의 차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생각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사실 그 책에서 상당히 많은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가 또 반복되고 이런 분들은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수적이 되죠. 보수적이 된다는 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들께 좀 권해드릴 만한 방법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주변에 도움도 좀 필요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작아도 괜찮습니다. 특히 작은 성공부터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작은 성공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올 수 없었거든요. 살면서 분명히 작은 성공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했던 작은 성공들이 뭐지? 내가 그 성공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건 뭐지? 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신나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직면하기까지에는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데 내가 뭔가 새로운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특히 현재를 중심으로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긍정적인 사건들, 긍정적인 경험들, 긍정적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작고 사소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교실에 가서 너 잘하는 거 한번 써봐. 네가 그동안에 뭔가 좀 그러니까 내가 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한번 써봐. 이러면 당신의 장점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수십 개씩 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거 쓰는 숫자가 확연히 작아져요. 첫째, 잘한다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잘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건 뭐 어떻게 높이십다 이게 아니라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라는 건 작은 성공 경험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표방하고 있는 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신의 작은 성장, 성취가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경쟁 사회에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잘한 것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작게라도 우리가 잘한 것, 기뻐한 것 이런 것을 질문해보고 질문한 것을 이제 제 전공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거 꼭 메모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쌓고 쌓다가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 들으시고요. 바로 메모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저도 되게 강조하는데 결국은 지속과 반복이에요. 이런 행위를 지속과 반복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존감 바닥을 치는 사람으로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겠어요. 오늘 구 대표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드리면 이게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비교의 대상을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어제보다 내가 좋아졌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썼던 보고서를 보고, 이 진짜 훌륭하네, 잘 썼네? 이러면 제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이때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면 지금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 저 스스로가 저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야, 애썼다. 그동안 성장했네. 이걸 주변 사람들, 뭐,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너 누구보다 잘했니가 아니라, 어제보다 잘했네. 지난번보다 나아졌네. 네, 스스로에게도. 어제보다 나아졌네? 과거보다 나아졌네? 이렇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복돋아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접근들이 특히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교가 일상화되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접근 방식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자복 대표님이 정말 저하고 너무 생각이 비슷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사실요, 네.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 제가 수업을 쭉 하면서 처음 학생들이 들어오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 열고 들어올 때 실력하고 문 닫고 나갈 때 실력의 차이로 성적 매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수준과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실력의 차이, 그게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지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 아. 수업하면서 항상 썼던 네. 기법인데요. 네. 사실 되게 효과는 좋았어요. 좋네요. 네. 그러면 좀 잘하는 친구도 더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그럼요. 하고, 좀 못하는 친구도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욕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을 맛보면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이런 그렇죠. 코스로 그렇죠. 이제 성장해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글인데요. 선진국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선진국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한 나라가 선진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게임을, 동일한 방식으로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잘하느냐, 이 게임을 하는 곳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자기의 방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심리학 연구도, 정체성 연구는, 심리학은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연구는 과거 철학부터 계속 해오던 연구들이고, 최근 심리학에서 정체성 연구는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서사 정체성. 그러니까 당신의 살아온 삶 안에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서양의 정체성은 아까 이데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양 철학에서의 정체성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서로 다른 자아와 정체성을 사용하죠. 학교에서 보이는 내 모습, 직장에서 보이는 내 모습, 친구들과 만났을 때 보이는 내 모습, 가족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간에 일관되게 뭔가 흐르는 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체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느냐, 뭘 잘하느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면 다 축구 선수가 되자고 덤빌 거잖아요. 누구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야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공부를 좋아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뭐 할 때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막 에너지가 솟는가? 이게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믿고 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생에 돈이 최고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사는 방식은 겸손과 겸허함,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구는 도전 성취가 중요한 분도 계신 반면에, 누구는 뭐 자아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믿고 사느냐도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계속 세 가지로 설명을 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잘하는 건 뭐 마치 내가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수준으로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좀 더 쉽게 배우고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합쳐놓으면 저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살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정말 핵심이 되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동안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서도 그렇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로 세 가지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를 저는 사실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모르고 있었는데 완전히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면 조금 잘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또 그것은 수행성이라고 하죠.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서 4학기 때 자기 역사 쓰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쭉 살아온 것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자신인지, 앞에 얘기한 세 가지의 특성과 자기의 역사를 돌아봄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거의 모든 행동들, 활동들은 일정 수준의 양이 쌓여야 퀄리티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워라밸도 중요하고, 뭐, 퇴근 이후의 삶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내가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게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삶을 구성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일정 수준의 양적인 어떤 양적 수준을 도달해야만 저는 일정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을 내가 좀 많이 열심히 해보는 일정 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가 거기서 뭔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즐길 수준이 되려고 하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야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을 즐길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뭐 워낙 어릴 때부터 이타심은 좋은 것이고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서 이기심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기심은 뭐냐면,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택은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예요. 그것이 꼭 돈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걸 하니까 내가 기쁘고 재밌더라. 이걸 하니까 내가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느낌이 생기더라.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하시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러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직장인들께도 그러는데, 일을 회사를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긴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폭폭 박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대표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아마 많은 도움 됐을 겁니다. 저희가 구 대표님 한 번 더 모시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날 때를 기약하겠습니다. 구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